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특히 우리 부동산 쪽의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 과장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고맙습니다. 네, 부의 정점.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그래서 네, 별책 네. 부록으로 다뤘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책 내용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했었고, 오늘은 그 내용하고 조금 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려고 보셨습니다. 아, 예, 예, KBS에서 우리가 지도 띄워놓고 이렇게 개발 계획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Y스트릿에선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별점 이런 거 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별점까지. 네, 그래서 우리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 분께서는 최근에 부의 정점 이 네. 책을 내셨고, 이 책에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인구가 감소해서 오히려 더 뜨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역발상. 그래서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나 정말 찐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 그리고 귀찮으실까봐 다 그 지역까지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부동산 그렇더라고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지역별로 다르고 이게 세그멘트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 오해를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잡이가 되는 부의 정점 이 책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몇 가지 좀 진단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체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서울 집값 네. 약간 또 경기도까지 번지는 것 같고,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 그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금리입니다. 예. 금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22년 10월에 이제 서울 대표 대장인 헬리오시티가 급락하면서 서울 하락의 신호탄을 알렸는데, 네. 그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22년 가을에 4.8%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5%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중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5%대 가계대출을 받으면서 어떤 금리의 습격이 거의 서울을 금리의 습격이 있었다. 주담대만 5%대. 전체 가계대출. 아, 전체. 주담대 4.8% 평균. 포함해서? 예, 아마 이제 5%대로 대부분 받으셨을 것 같고. 네. 그때가 이제 서울 부동산을 금리가 이제 무너뜨린 거고. 그렇다면 가장 최근 데이터인 7월에 네. 한국은행 가중 평균 금리, 주담대 금리가 지금 3.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3.5는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준금리 숫자가 네. 3.5죠. 그렇죠. 그 수준까지 내려왔고, 또한 3%에서 3.5% 미만, 즉 3% 초반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중이 38%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3% 후반대는 30%예요. 그 가계대출을 받은 비중이. 즉 3%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70%라는 소리죠. 많이 22년 가을과 상당히 많이 완연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택 구입할 때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부담이 적어들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자산이 상승하겠지 라는 이 기대심리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 서울에 어떤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은행들 네네. 대출을 막 좀 옥죄는 걸까요? 그래서 급격하게 옥죄고 있죠. 네. 급격하게. 상당히 이제는 더 이상 이 오르는 거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 대응 자체도 상당히 급하게, 좀 어수선하게 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를 응용해서 네. 울퉁불퉁하지만 금리 인하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막아도 사람들의 욕망,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기준금리라는 게 우리가 뭐 정부에서 뭐 옥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글로벌 매크로한 금리 인하의 기조에 사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언제까지는 금리를 틀 수는 역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계속 잡아놓기에는. 역시 그 시장의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울퉁불퉁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시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어떤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뭐 DSR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대출 총량을 좀 타이트닝 네.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근데 큰 흐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금리 하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 되고 있습니다. 네.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글로벌 기조,
플러스 지금 뭐 서울의 거래량이 정말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게 경기도로 번지고 있는 서울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있는 그 심리가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이나 금리나 우리가 전 정부 때도 그랬고 뭐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억누르고 그럴수록 더 이렇게 반발 자극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오히려 지금은 좀 학습 효과가 되어서 뭔가 다급하게 대책이 나올수록 사람들이 거꾸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흔히 이제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론자, 네. 하락론자 이렇게 네.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네네. 조영광 작가님은 어느 쪽으로 혹시? 네. 저는 배경이 이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네. 이제 주택 사업에서 이제 기회 지역을 발굴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그 뭘 봤냐면은 수도권의 불황장도 제가 봤고 화랑장도 봤고 아주 작은 지역에서도 청약 대박 현장이 나오고 또 대구 미분양 과잉 지역도 보면서 주택 시장의 찐 민낯은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진짜 리얼의 모습이거든요. 단지 그 비중의 차이예요. 항상 혼재되어 있는데 상승 비중이 많냐 하락 비중이 많냐라는 차이인데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느 누구도 부동산을 하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데 어떤 게 결국에 뜰 거고 어떤 지역이 불을 안겨다 줄 건지를 연구해온 사람이고 저는 그럼 결국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느냐를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이 안겨줄 기회 측면 내에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망보다는 부의 기회를 선점하는 측면에서 네네. 포인트를 찍어놓고 네. 부의 정점. 네. 네. 책 제목 부의 정점.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별책부록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기에도 그리고 인구 감소 시기에도 오를 곳은 오른다. 네. 이거는 거의 불변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네. 지역들의 장기 추세만 보더라도 뭐 사실은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좀 거침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의 희소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뭔가 희소할수록 귀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감소를 지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구 자체가 희소해져요. 인구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장이고 학원장이고 유명 유통업계 CEO라고 했을 때 인구가 감소할수록 어디다가 여러분들 투자를 집중하겠냐면 인구가 귀하다 보니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에 투자를 효율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장을 낼 때도 거기다 내겠죠. 홈플러스나 뭐 이런 롯데마트나 이렇게 다 폐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그 대신에 폐점하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되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체감하실 겁니다. 또 정부는 다를까요? 정부도 똑같죠. 인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택지를 어디다 짓겠어요? 택지를 어디다 조성하겠습니까? 교통 인프라를 어디다 조성할까요? 투자 효율입니다. 이제는 아무 데다 지으면 상당히 큰 손실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가 집중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바로 고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구미 지역을 따라서 주거 수요도 당연히 끌려갑니다. 그래서 쏠림의 가치. 왜 쏠리냐? 아이러니하지만 인구가 절벽이라고 하니 더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공포에 따라서 더욱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쏠림의 이동이 쏠림의 집중이 집값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비해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학령 인구가 주는데 왜 이렇게 대학교 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아예 안 낳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산부인과나 이런 소아과에 대해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다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거가 바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뻔한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정말 집을 살려고 하고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로 사람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가 반대로 어디 지역은 계속 사람들이 어디를 이탈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의 집값을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가 집값의 어떤 등고선을 결정짓는다고 책이 썼고 그것이 정말 저는 집값에 움직이는 가장 정확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값의 등고선, 네. 높낮이가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똘똘한 한 채라고도 하는 네. 이런 집값의 쏠림 현상하고 소액과 오픈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딘가 이제는 투자를 효율화하고 어딘가로 이제는 모으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이야기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엄연한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평등하고 다 집값이 내려가고 우리가 지불 가능한 소득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왜 근데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라는 걸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바라보면 바로 이면에는 그 인구 감소라는 너무나 큰 것들에 대한 반발 작용들이 집값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집값이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이 어느 한 지점으로 계속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을 또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모이는 한 지점.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거기서 욕망이 모이고 있는 거고 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게 펼쳐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책에서도 그 인구 밀도 강조하시면서 네. 고밀 도시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파리 올림픽 그 나오는 시점 좀 타겟팅 하신 겁니까? 전혀, 책 나오는 시점하고? 전혀 타겟팅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출판 5월에 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그 해 올해 올림픽 열리는 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좀 쉽게 어떻게든 좀 전달해 볼까 하다가 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런 비유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밀 지역에 대한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지역들을 뽑아낸 건데 네. 마침 올림픽이 나오게 돼서 예,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랑 집값이랑 비례합니까? 비례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시도 단위로 얘기하면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500명이에요. 네.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살고 있어요.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네. 전국 평균. 네. 인구 밀도의 기준 그 단위는 제곱킬로미터당이거든요. 500명인데 서울은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비싸 서울이? 왜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쏠리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이 4,000명이에요. 2등. 근데 경기도가 1,000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 야, 무슨 경기도 수도권인데 부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도 인구 밀도가 왜 낮냐면은 양평군, 가평군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없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 시군구 단위로 보시라.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지지 말라. 그런 부분들이고 서울도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어디가 제일 없냐면 양천구. 목동이 있는 곳. 목동. 그리고 양천구에는 목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정동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동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 외의 뉴타운도 지금 평당 2천에서 3천에서 4천까지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목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요? 예. 평당가.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 목동 말고도 거기 안에 신축이 있으면은 그 밀집도가 가격 자체를 받쳐주는 거죠. 보니까 양천구가 제곱킬로미터당 26,000명이에요? 네. 인구 밀도가. 서울 평균이 이제 15,0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거죠.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네. 동대문구도 엄청 높네요. 24,000명. 네. 거의 준 금메달이네요. 동작구가 23,873명. 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옆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닉네임, 팬네임도 받았죠.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을 딱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그 비례한다고도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일 비싼 곳이 양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인데. 네. 그러면 강남의 인구 밀도는 이거보다는 낮은데 더 비싸다. 네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강남구의 인구 밀도가 13,000명 정도 되고요. 제곱킬로미터당 네네. 13,000명. 그러니까 양천구의 정확히 절반이네요. 네. 서초구도 9,000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아주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없지만 아주 높다고도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소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위 10%의 소득이 어떤 정도인가.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서울이든 경기든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네. 상위 10% 소득도 높아집니다. 즉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일자리가 붙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상위 10% 소득자들도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제곱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인구 밀도가 뚝 떨어져요. 비례하지 않는 지점이 한 개 지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저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듯 했어요. 상위 10%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이 부자들이 모인 곳은 초고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붐비는 걸 싫어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줬고 네. 그들이 허용하는 그런 부자들이 허용 가능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정도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 13,000명 정도, 네. 서초구가 9,000명이었잖아요. 딱 그 선에서 멈춰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지만 10,000명에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강남구가 평균 소득이 1억 9,336만 원. 지금 이게 2020년이니까 아마 지금 2억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1억을 넘는 훌쩍 넘어가는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10,000명 정도에 멈춰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자리가 붙고 교통이 붙고 상권이 붙는데 제곱킬로미터당 한 10,000명 정도가 있으면 네. 이게 도시가 상당히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고소득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인구 밀도, 네, 한쪽에서는 고소득. 네, 이거 두 요걸 가지 두 잣대로 가지 뭐라 해야 되나 무게축으로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값 상승 변하지 않는 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밀도도 웬만하면 앞으로 안 변할 거고요. 상위 10% 소득의 랭킹도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구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양천구가 뭐 인구 밀도가 처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너무나 변동이 심하잖아요. 뭐 네. 누가 당선이 됐네, 무슨 정책을 냈네, 뭐 코로나가 발생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충격은 있지만 그걸 딛고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우상하는 지역들을 어떤 팩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더라고요. 인구 밀도 그리고 상위 10% 소득의 위계는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강력한 지역들 어떻게 설명되냐? 고밀이냐? 상위 10% 소득이 높냐? 이 두 가지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의 집값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거래량을 봐라, 회전율을 봐라. 그거 결국에 다 사이클이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 그런 사이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흐름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반사과 같은 우리가 어디에다 주춧돌을 놔야 되냐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이클이나 집값이나 요런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변치 않는 두 가지. 네. 고소득 여부랑 인구 밀도. 그래서 집값을 보실 때 여기 두 군데에서 이 두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뭐 집값이 나중에 뭐 부동산 뭐 약세기가 오더라도 좀 덜 빠질 곳을 네. 내가 찾아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내가 뭐 강남구 서초구처럼 네. 고소득자가 되는 네.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네. 그 이것도 좀 부동산 선택을 할 때 약간 선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인구 밀도가 받쳐주는 곳을 택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은 고소득자들이 받쳐주는 곳을 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로 인구 밀도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떤 소득이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은 예. 인구 밀도가 소득 상위 10% 소득인데 이미 너무나 가격이 높을 수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가 뭐라고요? 요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감소한다며요. 그렇다며요. 전체 인구가 다 계속 그렇게 일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맞든 안 맞든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요. 결국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계속 반사이익을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곳들. 상위 10% 소득이 높은 곳들은 이미 다 눈에 보여요. 아, 높은 지역들, 여의도, 뭐 서울, 강남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으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전직할수록 결국엔 투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계속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들, 여러분들 전혀 모르셨던 데이터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각광을 조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라도 지방은 더하죠. 지방은 인구가 더 희소하잖아요. 네. 그럼 지방의 거점들,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투자가 집중될 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몰려 있는 곳에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니까 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니까 네. 희소성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지역 중에서도 네. 전반적으로 그 도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그 내부에서는 왜 속된 말로 시내라고 하는 곳, 네. 중심지로는 네.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네. 네. 창원 같은 경우에도 중심지가 평당 2천만 원입니다. 평당 2천만 원이면 수도권 웬만한 곳을 이겨내는 수준이고요. 비슷하죠. 예, 청주 같은 경우도 뭐 1,500, 1,800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전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들을 세세하게 받아보면 그 지역의 중심지들은 이렇게 5억이 넘어 경기도의 외곽의 웬만한 지역들을 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 지역들은 높을까라는 그 원리를 보자는 건데 그 원리를 따지면 수백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렴되는 그 변수 하나는 인구 밀도라는 것이죠. 인구 밀도에서 시작돼서 인구가 몰려있는 곳에 뭐가 붙어요? 일자리가 붙고 상권이 붙고 교통이 붙고 학군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가 먼저고 일자리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소득의 고소득자가 몰려들겠죠. 그러다가 고소득자가 몰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은 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높은 단계에 가면은 결국에 다시 임금을 조금 스무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임금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 이제 집값을 볼 때 인구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대한민국 인구가 뭐 2020년대 초반 정점을 치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네. 부동산은 미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이제 틀리기도 틀렸습니다. 엄밀히 들어가면 인구론이 아니라 인구 밀도론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도 인구 밀도를 좀 제대로 보시고 좀 그런 그 막연한 얘기에 그냥 예.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답답합니다. 보자는 거네요. 정밀하게. 예. 뭐 그거 또 하나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어느 누구도 헌집이나 빈집 그런 그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이 폭망한다면서 네. 보여주는 화면이 대부분 뭐냐면 빈집들, 오래된 집들이에요. 음. 그런 집을 카운트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되게 선진국에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수준도 되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그 집은 그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88 대책 내놓고 하는 게 양질의 집을 공급하고자 함이거든요. 네. 그럼 양질의 집이 우리나라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욕망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제각 공급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세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매년마다 차곡차곡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정부에서도 이번에 공급 더 그렇지 확대한다고 않잖아요. 하는데. 네, 그렇지 그래도 안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사전 청약 예전에 이제 해가지고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취소하고 네. 저도 뭐 예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땅 정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지금 2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양주하고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거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 뭐 하는데 양주하고 검단이 2기 신도시인데 이게 2006년도에 발표된 거. 2006년 10년도에.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가까이. 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원할 만한 지역에 집이 차곡차곡 공급될 여건인가 지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막 싸졌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막 쉽게 허용해 주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신속 네. 통합한다고 하고 네. 그린벨트도 푼다고 하고 네. 공급 엄청 늘리고 빨리 재개발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방향은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원하는 정부에서 방향은 딱 맞아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집어주겠다. 양질의 집을 민간을 동원해서 이거는 욕망을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3기 신도시도 꽤 시간이 걸릴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나 재초안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공급 일시에 몰리겠죠. 몰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 몰리냐? 뭐 30년에 몰릴 거냐? 40년에 몰릴 거냐? 그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어느 누가 10년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날 상황들, 그 집값의 상승분 혹은 하락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판단을 하고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공급이 일시에 쏟아진다라고 언제 쏟아질 거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향후 2년간 공급이 입주가 감소한다는 게 그냥 팩트예요. 아. 삽을 뜬 것 자체가 인허가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10년 정말 엄청난 얘기죠. 10년을 얘기한다는 건 좀 존경스러운데 일단 2, 3년 정도는 입주량을 보는 게 정확한데 이 자체가 사실은 많이 이제 감소.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울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는요. 그 임대와 빌라, 뭐 LH, SH 모든 공급을 영끌해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간 아파트나 이런 것들 2, 3년에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공급하고 수요의 균형이 일단은 공급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그게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고소득 지역, 인구 밀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불균형이 심해진다라는 네. 걸 테고요. 네. 좋습니다.